사기열전에서 공자열전입니다. 공자는 노나라 창평항의 추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집은 사대 전인 공방숙 때에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건너왔습니다. 공방숙의 아들이 백하이고 백하의 아들이 공자의 아버지입니다. 공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홀, 자는 숙량입니다. 그는 안씨 집안의 딸과 살았는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이구 신에 빌어 공자를 낳았습니다. 노나라 양공 22년, 즉 기원전 551년의 일입니다. 공자는 갓 태어났을 때 정수리가 움푹 패어져 있어 그 둘레가 마침 언덕처럼 올라와 있었으므로 구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성은 공이며 자는 중리입니다. 공자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노나라 도읍의 동쪽에 있는 방산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공자는 철이 들면서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으나 어머니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자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소년 시절에 제기를 늘어놓고 제사 지내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 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공자는 아버지의 무덤을 몰랐으므로 장사를 지낼 수 없어서 한때 어머니의 유해를 노나라의 도읍의 오보라는 거리에 임시로 묻었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의 장례 때 수레를 끌던 사람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무덤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비로소 어머니의 유해를 아버지 무덤에 합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가 학문에 힘쓸 때 어느 날 계씨가 마을의 유지들을 모아 잔치를 베푼 일이 있었는데 공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으나 계씨 가신인 양호가 공자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훌륭한 분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너 같은 어린애는 올 때가 아니다. 그래서 공자는 돌아갔습니다. 이때 공자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공자는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른이 된 뒤 창고지기도 했고 목장지기도 했는데 그가 기른 가축이 잘 자랐습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노나라의 사공으로 발탁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땐가 공자의 제자로 들어간 남궁경숙이 노나라의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공선생과 함께 주나라의 도읍으로 공부하러 가게 해주십시오. 노나라 왕은 이를 허락했고 쌍두마차 한 대를 주고 시종 한 사람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공자는 경숙과 함께 주나라로 가서 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노자를 찾아갔는데 공자가 돌아가려고 할 때 노자는 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부자는 재물로서 송별하고 어진 사람은 말로서 송별한다고 한다. 나는 부자가 아니므로 인자의 흉내나 내볼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명하고 통찰력이 깊으면서도 죽음의 위험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지나치게 빈판했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고 또 박식하면서도 스스로 몸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남의 악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사회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노나라로 돌아온 뒤 공자의 제자는 차츰 많아졌다고 합니다. 공자가 35세 때의 일입니다. 노나라의 소공은 나라 안에서 가장 실력자인 개평씨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닭싸움의 다툼으로 개평자가 후소백에게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소공은 개평자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개평자도 맹씨, 송숙씨와 더불어 반격하여 소공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소공은 제나라로 망명하였고 제나라는 소공에게 건우 땅을 주었습니다. 노나라의 정치 제도가 무너진 것은 이 무렵부터이고 공자는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갔습니다. 제나라의 경공에게 인정받으려고 먼저 대부인 고소자의 가신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나라에서는 악이 왕성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조정의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입니다.
공자는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곡의 깊은 감명을 받아 3개월 동안 침식을 잊고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소곡은 순임금이 만든 음악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열성적인 태도가 소문이 나서 마침내 경공의 귀에 들어가 공자는 그를 만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때 경공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려지느냐고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어버이는 어버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그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공은 그 말을 인정하고 정말 그 말이 맞소. 임금과 신하와 부자가 각기 그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재물이 풍부해도 결코 태평하지 못할 테니까. 그 뒤 경공은 다시 공자를 불러 이번에는 정치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나라의 재정을 절약해야 합니다. 경공은 이번에도 공자의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공은 공자를 이계의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이때 재상 안영이 반대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대개 유학자란 공리공론을 말하므로 그 말에 넘어가면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들은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신하로서는 매우 쓰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절을 떠들어대어 가산을 탕진하면서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것이 일반의 습속이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리고 유학자는 입으로만 녹을 찾아 거지처럼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는 패거리이므로 도저히 나랏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공자는 성인이 사라진 뒤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여 예악이 버려진 채로 있음을 착안 그 부흥을 꾀한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자를 기용해서 국내의 풍속을 새롭게 꾀한다는 건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라는 건의가 있은 뒤에도 공자에 대한 경공의 태도는 겉으로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에 관한 말은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공자는 떠나려고 인사차 대궐에 찾아가자 경공은 당황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당신은 나라의 개씨 정도는 지위는 아니지만 맹씨보다는 윗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소. 그러나 제 나라의 중신들 사이에는 임금의 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고 공자의 암살을 꾀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은 곧 공자에게도 전해졌고 경공은 공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전에 내가 말했던 일은 생각해보니 나도 이제 늙었소. 당신을 기용해도 도리어 폐만 끼칠지 모르겠소. 라고 하자 결국 공자는 제 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개씨에 가신 공산분류가 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자를 보내 공자를 자기 군대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공자는 이미 충분한 수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초청이 온 것입니다. 주 문왕과 무왕만 해도 풍, 호우, 작은 영주부터 출발하여 왕업을 세웠다. 이는 일개 도읍에 지나지 않지만 희망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당장 비로 떠나려는 공자를 제자인 자로가 막았습니다. 그만두십시오. 평소 선생님답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는 그들이 나를 초청했다는 것은 농담은 아닐 것이다. 나라의 정치를 맡겨준다면 주나라의 이상 정치를 재현해 보이겠다. 그러나 그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공자는 전공으로부터 노나라의 도읍의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년 뒤 주변 나라들이 공자가 하는 것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 실적에 공자는 사공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대사로 발탁되었습니다. 정공 10년 봄에 노나라는 제나라와 강화를 맺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제나라에서는 대부 여서가 경공에게 경고했습니다.
노나라는 공자를 등용한 이래 나날이 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공은 노나라에 사자를 보내 회의를 구실로 전공을 협곡으로 초청했습니다. 전공은 이 초청을 받아들여 곧 출발 준비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제나라와 절충을 명령받은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전공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협곡으로 출발하려 하였으므로 공자는 건의했습니다. 예부터 영토 밖으로 나갈 때 제후는 만일에 대비하여 군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회의라고 해서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전공은 공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대를 이끌고 협곡의 회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임금들이 모여 회의가 이루어지는 협곡의 회의장에는 단이 마련되었는데 층계는 3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공과 경공은 예법에 따라 먼저 인사를 나눈 다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제나라의 관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양국의 우호를 축하하기 위해 진기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공이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요란한 북소리가 울리며 방패와 창과 무기를 손에 든 무용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위협을 느낀 공자는 얼른 앞으로 나아가 층계를 2단으로 뛰어올라 두 손을 맞잡고 소리쳤습니다. 두 나라의 군주가 엄숙한 회견을 하고 있는데 오랑캐 음악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어서 빨리 중지시켜 주십시오. 관리는 하는 수 없이 무용수들을 물러가라고 했으나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고 경공과 안영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경공이 신호를 보내자 겨우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얼마 뒤 제나라의 관리가 또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궁중음악은 어떨까요? 다시 경공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번에는 도화사와 난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보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제후를 우롱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당장 관리의 명령에 조처해 주십시오. 도화사와 난쟁이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관리의 손에 의해 처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발을 끊겼습니다. 경공은 마음이 동요하여 도저히 노나라에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의를 마치자 귀국하고 그는 신하들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노나라 왕에게는 군신의 길을 따르는 신하가 많다. 그에 비해 내게는 오랑캐의 길밖에 모르는 신하들 뿐이다. 그 덕택에 나는 창피를 당했다. 노나라에 대해 이번 일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소? 신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 소인은 입으로 수습합니다만 군자는 행동으로 사죄합니다. 만일 이번 일을 후회하고 계신다면 행동으로 사죄해야 됩니다. 경공은 이 건의에 따라 일찍이 노나라에서 빼앗은 운, 문, 양, 구움 등을 돌려주고 사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공 14년 공자는 56세로 계속해서 대사구로 있었는데 다시 재상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기쁜 표정을 짓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무릇 군자는 희로애락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선생님 같은 분에게서 라고 하자 공자는 나라의 윗자리에 앉아서 수완을 마음껏 발휘하고 아랫사람 의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정치를 혼란시킨 대부 소정묘를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자 장사꾼은 폭리를 탐내지 않게 되었고 문란한 풍기도 사라졌습니다. 나라의 치안은 확보되고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조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노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일일이 관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물자를 마음대로 나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나라는 노나라의 용성함을 전해 듣자 몹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공자가 정치를 담당한다면 노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고 이웃나라인 우리 제나라는
당장 그들의 침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땅을 나누어서 노나라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 여사가 이번에도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 전에 노나라의 교란 작전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땅을 주는 것은 그 뒤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나라의 안에서 미녀 80명을 뽑아 아름답게 꾸미게 한 다음 노래와 춤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마차 30대에 태워 노나라 왕에게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노나라의 도읍의 남문에 도착하였고 개환자가 가서 보고 날마다 남몰래 훔쳐 구경했습니다. 흠뻑 마음에 든 개환자는 교회로 사찰이라면서 전공의 남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여자들의 노래와 춤에 흠뻑 빠져 나란 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로는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이런 형편인데 선생님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얼마 뒤면 교제 날이 온다. 그 날 만일 예식에 따라 대부에게 제사에 쓰는 고기가 보내진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괜히 급히 행동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천지를 모시는 제사로 동지의 하늘을 남교에 모시고 하지의 땅을 북교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 왕들은 신하들에게 제물을 줍니다. 개원자는 제나라로부터 선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사흘 동안 나라의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제날이 되어도 신하들에게 고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마침내 벼슬을 그만두고 노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날 공자는 노나라의 남쪽 국경에 가까운 둔이라는 마을에 묵었습니다. 그곳으로 기라는 악사가 공자를 쫓아왔습니다. 선생께서는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왜 노나라를 떠나십니까? 하자 공자는 노래로 대답해도 되겠지요?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자를 이용한 계략인데 여기에 넘어가면 한 몸은 파멸뿐. 나르의 기둥이 저 꼴이면 멀리 달아나서 유유히 지내고 싶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기가 서울로 돌아오자 개환자가 물었습니다. 공자가 뭐라던가? 기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개환자는 깊이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성생은 내가 여자들을 받아들인 것에 화를 내신 것이 틀림없다. 공자는 위나라로 가서 자로 손이의 처남인 안탁추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위나라의 영공으로 공자를 등용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영공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노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녹을 받으셨소? 60만 두입니다. 공자는 위나라에서도 60만 두 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영공에게 공자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헐뜯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공은 공선여가에게 공자를 줄곧 감시시켰습니다. 공자는 위험을 느껴 결국 10개월 만에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진나라에 가려다 도중에 송나라의 도시 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말을 부리고 있는 제자 안각이 채찍으로 성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적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때마침 이 말을 얼핏 들은 광의 백성이 이건 분명히 노나라 개씨 가신 양호가 또 온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양호는 전에 광의 거리를 짓밟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공자가 양호와 닮았고 이 때문에 공자 일행은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힌 지 닷새째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제자인 아내가 겨우 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보자 공자는 외쳤습니다. 오, 무사했구나. 무척 걱정했었다.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생님보다 먼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공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 저 문항은 이미 없으나 나는 그 길을 계승하고 있다. 그것은 이 길을 단절시키지 않으려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이 하늘의 뜻이 있는 한 광 사람들이 나를 얻지
할 수 있겠는가? 그 뒤 공자를 따르는 사람은 위나라로 보내 영부자의 신하로 만들어 그 힘에 의해 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음 위나라의 도시 포에 잠시 머물다가 일개여월 뒤에 위나라의 도읍으로 다시 돌아가 대부인 거베고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위나라의 영공에게는 남자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공자에게 호기심을 품어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군과 친교를 갖고자 원하는 분은 누구나 먼저 나를 만나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디 선생님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찾아갔습니다. 남자 부인이 장막 저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공자가 북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자 부인도 장막 저쪽에서 담례했습니다. 부인의 허리에 찬 구슬 장식이 소리를 냈고 부인을 만나고 돌아온 공자는 제자를 향해 변명했습니다.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이것도 예인이 어쩌겠나. 그러자 자로는 화를 냈습니다. 공자는 거듭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했다면 하늘이 나를 재판할 것이다. 위나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공자는 영공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를 찾아가 보니 영공은 수레에 부인과 함께 타고 황관인 옹거를 태우고 공자는 수레 뒤에 태웠습니다. 이리하여 거리로 돌아다닌 다음 공자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토록 미녀를 즐기다니 그 열성으로 덕의 함양에 힘쓰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고 공자는 영공에게 환멸을 느끼고 위나라를 떠나 조나라로 갔습니다. 이에 노나라에서는 정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조나라를 지나 송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큰 나무 그늘에서 제자들에게 예절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 송나라의 무관 환태가 공자를 죽이고 그 나무를 잘라 쓰러뜨렸습니다. 공자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떠나십시다. 몹시 위험합니다. 공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덕을 받은 몸이다. 환태 따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공자는 정나라 도읍에 들어섰을 때 제자들과 길이 어긋나서 혼자서 성의 동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백성이 자공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동문에서 괴상한 사나이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유임금과 비슷하고 목덜미는 현인 고도와 어깨는 자상과 꼭 같았습니다. 다만 허리에서 밑이 세치가량 부족한데 무척 지치 모양이 꼭 집없는 개 같았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찾아서 들은 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공자는 유쾌한 듯이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없는 개 같다는 말은 정말 뛰어난 표현이다. 공자가 진나라에 머무른 지 3년,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세력을 다투다가 진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오나라까지 여기에 가담했으므로 진나라는 끊임없이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태가 오자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는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공자의 일행은 진나라를 떠나 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공숙씨가 여기에서 위나라의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는 곧장 포위당해 버렸습니다. 제자인 공양유는 머리도 좋고 용기도 있는 대장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레 5대를 이끌고 일행에 끼어 있었는데 이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선생님을 따라 광에 갔을 때 갇힌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같은 경우에 부닥쳤습니다. 이것은 천명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과 함께 난을 당해 고생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싸워서 깨끗이 죽겠습니다. 그는 적을 향해 나갔다. 그 기세에 상대방은 겁을 먹고 공자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위나라에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보내주겠소. 공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동문을 나서자 역시 위나라로 향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요. 알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자공에게 공자는 대답했다. 협박을 받고 응했을 뿐이다. 신도 그것을 약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나라의 영공은 공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교회까지 마중을 나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공숙 일당을 없애고 싶은데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들은 무력 행사에 반대하고 있소이다. 그러나 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 초의 침략을 막는 요새이니 그들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오. 포 사람들은 모두 토벌에 가담할 것입니다. 토벌이라고 해도 기껏 4-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이야기해 주었소. 영공은 매우 만족한 듯 했으나 결국은 말뿐이었고 토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공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나라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를 등용하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한숨을 내쉬며 어느 나라라도 좋다. 내게 정치를 맡긴다면 1년 안에 기초를 만들고 3년 안에 훌륭한 국가로 만들어 보이련만. 공자의 일행은 사백의 채를 향했습니다. 도중에 개울이 있는 곳에 키다리와 뚱뚱보우 두 남자가 나란히 밭을 갈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은자 같군. 공자는 그렇게 말하며 자루에게 마차가 건널 수 있는 곳을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자루가 다가가서 말을 걸자 키다리가 반문했습니다. 고삐를 잡고 있는 저 사내는 누군가? 공자라고 합니다. 아, 그 노나라의 공자 말인가? 그렇습니다. 공자라면 남에게 묻지 않아도 알 텐데 뭘 그러나. 뚱뚱보가 말참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 중유, 자로 이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보시오, 세상의 형편은 이 개울의 흐름과 같은 거요. 이 도도한 개울의 흐름을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일일이 남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다니느니 보다는 차라리 우리들처럼 깨끗이 세상 그 자체를 피하는 편이 나을 거요.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은 일손을 멈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로는 공자가 있는 대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말을 전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새나 짐승을 상대로 살 수도 없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세상에 길이 없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어느 날 자로가 공자의 일행에서 떨어져 찾고 헤매고 있을 때 대바구니를 짊어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못 보셨나요? 선생님이라고? 땀 흘려 일하지도 않고 변변히 곡식의 구별도 못하는 인간이 선생이란 말인가?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대바구니를 내려놓고 풀을 베기 시작했다. 일행을 찾은 자로가 이 이야기를 하자 공자는 은자로군. 자로는 곧장 노인과 만난 장소로 달려갔으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채나라로 옮긴 지 3년 뒤 오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초나라가 진나라를 구원하고 성보에 진을 쳤습니다. 초나라 왕은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사자를 보내 자기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만나버리라. 공자 일행은 곧장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것은 진, 채의 대부들이었습니다. 공자는 어진 사람이다. 제후에 대한 비판은 모두 적중하였다. 이 고장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으니 우리의 사정에 밝을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은 무엇 하나 공자의 뜻에 맞지 않는다. 초나라는 큰 나라다. 그 초나라가 공자를 등용한다면
우리 진나라, 채나라의 대부들에게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대부들이 일치된 뜻에 의해서 당장 추격자가 초나라로 향했고 얼마 뒤 공자 일행은 들판 한가운데서 포위당했습니다. 일행은 식량도 떨어져 굶주림과 피로 때문에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만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를 강의하고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자로가 공자에게 대들었습니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나요? 물론 군자도 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소인처럼 낭패하진 않는다. 자로뿐만 아니라 자공에게도 분명히 분노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나는 다만 내 길을 꾸준히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동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할 뿐이었습니다. 공자는 다시 한 사람씩 불러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로가 불리어 왔습니다. 시경에 무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나는 광야를 헤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가 이와 같다.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자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이며 우리들이 길이 사람들에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아직 불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어진 사람이 반드시 신임을 받는다면 어째서 백이 숙제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또 뜻이 있는 사람의 길이 반드시 행하여진다면 어째서 왕자, 비관과 같은 사람이 학살당하는 일이 있겠는가? 공자는 다음에 자공을 불러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경에 무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나는 광야를 헤맨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가 이와 같다. 지금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자공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길은 너무나 높고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는 선생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길을 조금만 더 가까운 곳으로 만드시면 어떨까요? 훌륭한 농부는 농작물을 잘 심지만 반드시 좋은 수확을 얻지 못한다. 또 훌륭한 장인은 명기를 만들지만 반드시 평판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자는 충분히 길을 닦고 천하를 다스릴 규범을 만들지만 반드시 천하에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충분히 길을 닦지도 않고 천하에 받아들여질 것만 생각하고 있다. 뜻이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번에는 아내의 차례였습니다. 공자는 또 다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시경에 무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나는 광야를 헤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가 이와 같지 않다.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라고 하자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길은 높고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는 선생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상의 길을 가십시오. 받아들여지느냐 않느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게을러서 길을 닦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길을 닦고도 등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부끄러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군자의 자랑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공자는 이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가령 내가 재상가라면 나는 집사로라도 고용당하고 싶구나. 이런 문답이 있은 다음에 공자는 초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사자로 간 사람이 자공이었습니다. 초나라 소왕은 곧장 군사를 보내 공자를 보호해서 일행은 겨우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기원전 489년 초나라의 소왕은 성보의 진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가 초나라를 떠나지 못하자 귀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레 앞을 노래하며 지나갔습니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이런 난세에 무엇하러 나왔느냐. 어제의 꿈을 버리면 또 내일이 열릴 것을 정치에 희망 걸어 보았자 무엇을 하겠는가. 공자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달아나 버렸습니다. 공자는 초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공자는 그때 이미 63세가 되었습니다. 노나라의 애공 14년, 기원전 481년 봄, 노나라 서쪽의 원야에서 사냥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대부 손숙시의 마부 서상이 희귀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괴상한 모양을 보고 그저 기분 나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곰곰이 짐승을 살펴보고 나서 이것은 기린이다. 성인의 세상에나 나타나는 어진 짐승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므로 비로소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공자는 용마도 신성스런 거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마침내 성왕을 만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것인가? 하며 몹시 침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안회의 죽음을 안 것입니다. 아, 나는 하늘에게서 벌음을 받은 자이다. 공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린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진 짐승이 나타나도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 나도 이제 마지막이다. 어느 누구 지지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친단 말인가? 문득 중얼거리던 공자의 말을 자공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뜻밖입니다. 아니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사람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고매한 것까지 온갖 것의 탐구를 지향해 왔다. 이런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하늘뿐인가 하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생각해보면 끝까지 신념을 관철하고 한 몸의 결백을 지킨 사람은 백이 숙제다. 유하해와 소연은 신념을 굽히고 조정해 나아갔다. 우중, 이 일은 운둔했으면서도 침묵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짓거려대었다. 그러나 결코 몸을 더럽힌 것이 아니고 세상을 버리는 방법도 때를 얻고 있었다. 그런데 내 처지는 다르다. 미리 진퇴를 정해놓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의에 따랐을 뿐이다. 공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좋다. 하지만 군자라면 죽은 다음 이름을 칭송받아야 할 터인데 나는 어떤가? 이상은 무엇 하나 달성되지 않았다. 대체 무엇을 후세에 남기면 좋단 말인가? 공자는 노나라의 사설을 읽고 춘추 지필에 착수하여 은공으로부터 애공 14년에 이르는 12대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춘추는 노나라의 사서이지만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종실로서 주나라의 존재를 명백히 하고 하, 은, 주 3대의 사적을 논했습니다. 그 글은 간결하지만 뜻이 깊습니다. 가령 오나라의 초왕은 왕을 자칭하였으나 이 양군을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천토해맹은 실은 진우가 천자를 소환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다만 천자 하양에서 사냥을 하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필법에 의해 세상을 바로잡고 회방과 칭찬, 선악의 의를 뚜렷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군주를 죽인 난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행위를 특별하게 기록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왕자에게 대의를 시행시키려는 의도에 의거하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춘추의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일찍이 공자가 관직에 있었을 때는 고소문 하나를 작성하는데도 동료와 상의했으며 결코 혼자 처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춘추는 끝까지 혼자 집필하고 추고를 가하였습니다. 학식이 많은 자하에게조차 한자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춘추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후세에 내가 칭송을 받건 비난을 받건 간에 그것은 모두 이 책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공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공이 병문안을 가자 공자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문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공을 보자 너무 늦게 오는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태산은 무너지는가, 기둥은 부러지는가, 철이는 시드는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읊는 동안에 눈물이 얼굴을 흘러내렸습니다. 천하의 도가 상실된 지 오래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없다. 나는 어젯밤 안방 기둥 사이에 앉아 재물을 받고 있는 꿈을 꾸었다. 기둥 사이라고 하면 관일 않지 않은 장소다. 이것은 은나라의 습관이고 하나라 주나라에서는 다르다. 그런데 내 조상은 은나라 사람이다. 그런지 7일 뒤 공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73세로 노나라의 애공 16년 즉 기원전 479년 4월 기축일이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도읍의 북쪽 사수가에 묻혔고 제자들은 모두 3년의 심상을 치렀습니다. 상을 다 치르자 스승의 영전에 모여 곡을 하며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헤어졌지만 그 중에는 떠나지 않고 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무덤 곁에 오두막 집을 짓고 다시 3년을 복상했습니다. 공자의 묘지 옆에는 차츰 제자들이며 노나라 사람들이 옮겨 살게 되어 얼마 뒤에는 100여 호에 달해 그곳은 공리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이 무덤은 대대로 계속 지켜져 매년 제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또 공자의 무덤 앞에 유학자들은 예를 배웠고 향음주의 예와 대사의 예를 거행하였습니다. 묘지의 넓이는 100묘, 원래 제자들이 있던 건물은 나중에 묘당이 되어 공자의 옷, 갓, 검은고, 수레, 서적 등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한때의 오늘날까지 200수십여 년에 걸쳐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고조는 노나라에 들렀을 때 공자의 무덤에 태례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제후나 대신은 이 지방에 오면 먼저 이 묘당을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공자가 죽은 뒤에도 그를 사모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컸습니다. 가문중의 유약이 공자와 매우 닮았으므로 그를 후계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자에게 대했을 때와 같은 태도로 그에게도 배웠습니다. 공자일전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